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은 기독교 상담 분야 가운데 한 분야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은 2010년에 이 대한민국에서 이 오성 교수님과 제가 개발한 기독교 상담의 한 분야입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의 이론적 배경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고, 두 번째가 성령론이 됩니다. 세 번째가 교회론이 되고, 네 번째가 성경적 심리학이 되고, 다섯 번째가 해석학, 즉 성경 서사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이야기 상담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마지막 이론적 배경의 마지막 분야로서 이야기 상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상담과 성경 이야기 상담은 어떻게 연결되냐, 이런 차원입니다. 사실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은요, 저희들이 개발하면서 이야기 상담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상담에 있는 이야기와 또 이야기 상담에 있는 정신과 또 이야기 상담에 있는 몇 가지 기법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야기 상담은 1980년대 중반에 뉴질랜드와 또 오스트레일리아에 중심으로 해서 개발된 겁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 이야기 상담의 주축적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군가 하면 마이클 화이트와 앱스턴입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추적 역할이 마이클 화이트와 앱스턴입니다. 이분들은 이 가족 상담의 한 분야로서 성경 이야기 상담을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새롭게 개발해냈고, 그러면서 1980년대 중반에 개발해내면서 1990년대 초에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이야기 상담이 소개된 것은 아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상담 쪽에서 이렇게 소개하기보다는 사회복지학 쪽에서 이야기 상담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상담에 있어서 이 재미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일반 이 상담학과, 일반이 아니고 다른 상담학과 이야기 상담에 참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이, 그것이 뭐냐면요, 이 상담학은 심리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사이콜로지라는 심리학도 있지만 기초가, 상담은 사실 이 분야도 있지만 더 큰 분야는 사이코세라피, 심리치료학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심리학 자체는 뭐에 또 기초가 두고 있는가 하면 그 시대에 흘렀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이야기 상담학은요, 심리학이나 심리치료학에 기초를 두지 않고 바로 그 시대에 흐르던 사상과 철학을 기초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새로운 발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나 그 다음에 융의 분석심리학이나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이나 여러분의 또 이 대상관계나 존 볼베의 애착이론이나 또 최근에 현대 애착이론의 비혼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아시는 그 행동주의 심리학이나 또 여러분이 그 사회심리학, 벤두라의 사회심리학이나, 또 여러분이 아시는 아론 베케의 인지치료나 RBT의 그 앨리스의 그 합리적 정서적 치유, 이런 것들, 또 여러분이 최근에 2000년에 나왔던 이런 심리학 상담학들은 대부분이 심리학과 심리치료학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서 이렇게 거기서 상담하게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 심리치료 또는 이야기 상담학은 사상과 철학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한 관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심리학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야기 상담학이 기초를 두고 있는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19세기, 20세기의 사상과 21세기의 사상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21세기 이야기 상담학의 기초를 두고 있는 21세기 사상적 배경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야기 상담의 사상의 기초 크게 세 가지.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사회 구성주의입니다. 해석학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사회 구성주의와 해석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과 또 이야기 상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나라 철학계에서는 처음에 이것을 해석할 때는 후기 근대주의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후기 근대주의다 이렇게 해석하고 보니까 이것이 단어가 지속적으로 왔습니다. 근데 철학계에서 가만히 보니까 후기라 하니까 근대주의와 연결된 그 다음에 후기, 이런 그 연속성상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철학계에서는 후기 근대주의라고 써오다가 바꾸어서 탈근대주의다 이런 용어로 바꿨습니다. 탈이라는 것은 이 근대주의에서 벗어나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 근대주의라면 여러분 17세기부터 시작됩니다. 17세기에 계몽주의 사상이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이 계몽주의 사상을 기초로 해서 또 실용주의가 들어옵니다. 경험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실용성과 경험이라. 그러면서 이 계몽주의 사상에 들어오면서 앞선 것이 이성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학 쪽에서는 사실묘사적 언어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냐,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경험을 통해서 사실로 증명이 되어야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다 이런 바탕에 갑니다. 그래서 이 사실묘사적 언어가 중심이 되는 것이 근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사실묘사적 언어를 대표하는 언어가 숫자라고 말합니다. 숫자를 통해서 발전된 학문이 과학과 수학입니다. 그래서 과학 많이 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근대주의에 이르면서 이 17세기부터 시작된 그런 사상적 배경에 의해서 중심이 되는 것이 인간에게는 이성이 중요시되고 인간에게는 자아가 중요시되고 인간에게는 자기가 중요시되고 서양 사상에서는 나 중심에서 모든 게 움직여가는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학이 발전되고 수학이 발전되면서 인간의 삶은 많이 윤택해져 갑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도 윤택해져 갑니다. 그런데 인류에 불어닥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게 세계 1차 대전입니다. 세계 2차 대전입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상가들이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성과 과학을 중요시하는 시대에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 차원에서 해를 느낍니다. 먼저 첫 번째, 이성의 힘에 대한 해를 느낍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상대성과
객관성에 대한 해를 느낍니다. 우리가 보통 지식이라고 할 때 이 근대주의를 기초로 해서 수학과 과학, 숫자를 기초로 해서 하는 것은 상대성이고 객관성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준 편차하면 이 표준 편차 안에 들어와야 이것이 정상이고 밖으로 나가면 비정상, 이상, 디스오더라고 표준 벗어난 거. 이 객관성이 중요시해야 되고 또 상대성이 중요시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객관적 가설에 대한 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해를 느끼면서 이 객관성과 이런 것에 대한 해를 느끼면서 사람들이 뭔가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것은 어떤 객관적인 숫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은, 자, 여기서 중요한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앞선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영원 불변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해드릴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인간의 지식은 영원 불변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 지식은 그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구성된 지식은 또 다른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심리치료학이나 심리학에서 신봉한 것이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라. 사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객관적인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가설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 보면 그 프로이트가 이 독일이라는 지역에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연구 실험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에 의해서 형성된 이 객관적이고, 사실 무의식이라는 것도 뭡니까? 이 프로이트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가설이잖아. 그리고 독일이라는 특수한 상황, 독일이라는 하나의 유럽이라는 서구라는 이런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형성된 그들의 정신구조, 정신세계에 의해서 된 것이죠. 만약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을 한국으로 가져옵니다. 동양으로 가져옵니다. 사회 구성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지식은 영원 불변한 것 없다. 인간의 지식은 그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이 지식이고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서만 논의할 수 있다. 야, 자,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자 인간, 사람을 한자로 인간이라는데, 인간이라 할 때 한자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라. 인간을 한자로 쓰면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라. 인간을 한자로 쓰면 인간 이랬습니다. 인간이라. 인간. 이거 뭐냐면 사람인자 사이간자입니다. 자, 사람인자 사이간자. 사람인자 사이간자. 사람이 사이에 있다. 사람이 사이에 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사이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자의 뜻은
이 사람과 사람은 시간과 공간 사이에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자를 보면요, 한자가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사람은 인간의 지식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논의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하면요, 주관성을 인정합니다. 개별성을 중요시합니다. 개개인의 생각을 중요시합니다. 뭔가 가설을 세워놓고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증명하거나 실정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개인의 주관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반화된 진리나 지식을 가지고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분석할 수 없다, 이런 차원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담과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드리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담이라, 종전의 이 상담 방법은 심리학과 심리치료학을 기초로 해서 형성된 상담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담자의 우리가 상담에서는 기술적, 분석적, 처방적인 이 3단계가 있습니다. 기술이라 서술이라, 내담자의 문제와 내담자의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상태를 이렇게 서술합니다. 하면 분석적, 이 내담자의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찾아가고, 처방적, 거기에 합당한 이 기술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기술적 목표, 분석적 목표, 그 다음에 처방적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 상담 방법에서는 내담자의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할 때 과학적 확실성에 기초를 두고 시작합니다. 과학적 확실성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여러분 아시는 심리치료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겁니다. 가정을 합니다. 이 가설이죠. 가설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의 심리적으로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있을 때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에 이 본질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면 이게 가설입니다. 다시 말해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심리 상담에서는 A라는 사람이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을 때는 그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본질적인 원인을 갖고 있을 것이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 주고 스스로 자각하게 하자, 깨닫게 해주자, 이것이 치료의 진단이고 처방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분석해 갑니다. 이 문제의 원인, 이것은 진단합니다.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이 상담에서는, 종전의 상담에서는 그 문제의 원인의 본질을 알면 그 문제는 본질적인 원인을 알면 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가 이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이미 그 문제의 본질적 원인이 무엇인지,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면 수많은 지식을 공부합니다.
사상도 공부하고 심리학도 공부하고 심리치료학도 공부하고 그 임상심리학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검사지도 공부하고 많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원인의 무엇인지 지식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상담자가 그 본질적 원인을 안다라고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면 이 상담자를, 여러 상담자를 만나면 그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주 심리상담 이론에 의해서 그 내담자의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하고 처방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 상담의 주가 누가 되는가 하면 상담자 자신이 되는 겁니다. 상담자가 갖고 있는 기존의 심리상담 이론이 그 상담자를 이끌어가고 그 심리상담 이론이 그 내담자를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가는데 에너지를 기릅니다. 자,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주의와 상담과의 관계는 뭘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사실은 그 사이에 구성원에 의해서 구성해 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이 포스트 탈근대주의와 상담과의 관계에서는 문제 해결은 사회적 담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탈근대주의에서 이 상담자의 자세는 무엇일까 할 때 변화되어 갑니다. 뭐가 변화되느냐? 먼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담자는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지식을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담자가 겪고 있는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본질적 원인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이트의 그 제1심리학권의 기초로 한 상담을 공부한다면 A라는 사람이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상담자는 이미 가설을 시합니다. 저 사람이 현재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6세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됐구나. 무엇이? 여러분이 애착관계에 있다면 3세 이전의 경험에서 형성됐구나. 무엇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들레의 이 개인심리학자, 그 개인심리학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내담자를 상담하면 여러분 본질을 압니다. 열등감에서 형성되었고 이렇게 안다는 것이죠. 또 가족 상담에 중심이 있는 분들은 가족 상담의 대화 가족 치료라든지 사티어의 이런 이론이라든지 또 보엔의 분화 이론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거기에 내가 중심으로 둔 상담자라면 내가 문제의 본질을 안다네,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탈근대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 상담자는 나는 그 내담자의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 그리고 문제의 일으키는 본질적 원인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는 종전에 있던 고정된 상담 이론이나 상담 기술이나 상담 방법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구성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이야기하면 담론입니다. 담론이라는 것이 이야기 담자입니다. 말씀 담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내담자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도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탈근대주의와 이 상담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이야기 상담은 심리학과 심리치료학을 배경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이야기 상담학은 사상과 철학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것이다. 이야기 상담은 1980년대 중반에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됐고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이것이 왕성하게 소개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야기 상담학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상담의 사상적 배경 중에 하나인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연이어서 사회 구성주의와 또 세 번째 해석학과의 또 상담과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